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박도진의 시집에서 몇 편 함께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세월호 죽음의 국판을 걷어치우라는 김문수 후보 사퇴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MBC 전참시에 대한 방심위 제재 소식 그리고 강효상의 친정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쉬는 날도 없이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불철주야 인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랑찬 민족의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온 인민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며 안심할 것을 당부하시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육체의 강건함이야말로 나의 영도력의 원천이며 이를 위해 매일 꾸준히 비타굼을 복용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특별히 김용민닷컴에 가입한 인민들에게 비타굼의 압도적 최저가 구입까지 허락하시었다. 원기 회복과 활력 충전을 위해 필요한 좋은 성분만을 무자비하게 때려박은 혁명적 건강무기 비타굼. 비타굼의 최저가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1일) 금요일입니다. 역사가 기억할 달 2018년 6월이 열렸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간밤에 낭보가 날아들었지요. 이번 북미 회담과 관련해 아주 좋은 회담을 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졌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 후 트위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였다, 가능성 있는 정상회담을 위한 우선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우리의 염원대로 한반도 평화의 새 전기가 마련될 조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현장 계속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모처럼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 5분에 방송되는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번 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밤 10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말하는 정치낭인으로 뉴스에서 비추어지던 저에겐 천지개벽 같은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촛불의 힘 덕입니다. 촛불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라는 거악과 맞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김용민 브리핑을 포함한 모든 팟캐스트는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요구받게 됐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는 때에 과연 조간신문에 나온 뉴스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또 오늘의 기성미디어는 요약해서 소개해줄 만큼 과연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 총선까지 팟캐스트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더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은 6월 하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빛나는 패널들에 더해 실력 있고 유능한 패널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핵심을 짚어주는 이야기 기대해 주십시오. 또한 김용민 브리핑을 라이브 방송으로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편 후 매일 낮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매일 심도 깊고 재미있는 정치 토크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치의 본산 대한민국 국회를 시민과 함께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개혁을 위해 만든 관훈 라이트클럽에 더한 보수 개신교 혁신을 도모하는 컨텐츠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보수 개신교는 적폐 정치 세력의 마지막 지지대거든요. 김용민이 앞장서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무언가도 마련돼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늘 그랬듯 후원금을 받지 않고 지금처럼 광고나 쇼핑몰에 한정한 수익 모델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광고주로 합류하실 분들 지금 기회입니다. 광고주의 번영 번창을 위한 협력자로서 김용민 브리핑이 확실한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월 수천만이 듣는 김용민 브리핑, 팟캐스트 단독 컨텐츠로는 전체 1위인 김용민 브리핑. 여러분 사업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 김용민 브리핑 공지사항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의해 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yeosayyeopung@gmail.com입니다. 여사여풍@gmail.com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여행일 거예요. 그게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지방사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후손인데 정말 많이 알아요. 우리나라 이 토속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유적을 발굴하고 이 고고학적인 탐사를 하는 데는 뭐 아주 대가인데 그 사람이 안내를 해서 그 고구려 성 뭐 그런 옛날 우리나라 우리가 보통 못 가보는 데를 한번 돌아보면서 또 저녁에는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80명이 서로 소개하고 서로를 아는 기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또 서로 교류가 없기 때문에 본커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코이노니아, 상호 교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1박 2일 일정으로 임진강 여행을 떠납니다. 분단의 민족사를 도올 선생은 어떻게 통찰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경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6월 16일 토요일에서 1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1박 2일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는 일요일 6월 3일에 벙커원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민통선에 들어가는 문제, 여행자 보험 가입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보이는 벙커원.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도올선생 임진강 기행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10시 40분, 아침 10시 40분입니다.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 작성과 회비 납입으로 끝납니다. 회비는 12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 이어갑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한 각종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 범죄 행위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부선 씨와는 양육비 소송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진행자 김현정 PD의 대담 들어보시죠. 이분이 딸 양육비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못 받았으면 당연히 받아줘야죠. 안 된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하고 세부 사건 내용을 좀 상담을 해라. 소송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제 사무장한테 보고를 들으니까 이미 양육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중 청구는 안 된다. 했더니 그냥 해달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갖는 이런 방식의 소위 후불제 소송인데 이길 수 없는 사건은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죠, 결국은. 그게 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섭섭했던 모양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분이 그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어딘가 했어요. 동갑내기 총각이라고 속인 사람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이 사람하고 인천 가서 연인들처럼 사진도 많이 찍었다. 잠자리 얘기까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오피스텔 얻어서 미래하느라고 월세가 1,000만 원씩 들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저를 지목한 일은 없어요. 실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혹시 이재명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다 글에다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한때 무슨 뭐 자유선진당 어쩌고저쩌고 막 성명 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번 1차적으로 부인했어요. 그 이니셜부터 아니다. 이재명 아니다. 그리고 다시 2009년에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2016년인가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나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서 이거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시 그것 아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다인데 제가 한 말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 가서 이분하고 사진 찍은 일도 없고 1년 동안 무슨 어디 오피스텔에 돈 건지 무슨 뭐 미래를 했던 그런 일도 없고 저는 동갑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를 나갔던 사람이라 제가 가족 관계가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김부선 씨가 오해다. 그 이재명 시장 아니다. 해명하는 걸 올렸습니다. 이재명 시장하고는 의뢰한 것 때문에 만난 게 전부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제 음성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죠.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한테 해명글, 사과글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음성 파일이 어제 막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봐라, 김부선 씨가 자의적으로 쓴 해명글이 아니다. 압력을 받아서 억지로 쓴 걸 아니냐. 이재명 시장이 이거를 뒤에서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어제 하루 종일 돌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녹음 파일 들어보진 못했고 기사를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은 주진우 기자가 당신은 이재명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읽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신이 나를 지목한 거라고 문제를 삼을 것 같으니까 그걸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당신 소송에서 진다. 이렇게 조언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주진우 기자한테 부탁하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주진우 기자는 그냥 김부선 씨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요, 주진우 씨가 옛날에 김부선 씨를 편들어서 그분 입장을 두둔한 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한테 그걸 취재한 일도 있어요. 저는 별로 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음해서 유포됐던데 누가 녹음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유포된지도 궁금한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 정치 공작 같고요. 제가 요거 녹음 파일이 누구한테서 나와서 유출됐는지 누군가 녹음했을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아니면 도청을 했거나인데 요거를 확인해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책임을 물어야겠어요. 법적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이거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정치 공작이라면 그럼 누구 측의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사건인 건 분명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동갑내기도 아니고 무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뭐 1년씩이나 살림을 차렸다는지 뭐 인터넷에 찍었으면 사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SNS를 떠올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관계를 폭로하며 검사 동원해서 나를 마약범으로 잡아넣겠다고 나는 지금 협박받고 있다. 그 사람 얘기지요.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 진리입니까? 여기도 역시 실명은 나오지 않는데 왜 이거를 갖고 오해를 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저 한 번도 제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할 만하면 사과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한 번 뭐 이상한 거 써가지고 또 문제되면 또 미안하다 그러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선 씨를 향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1차는 그 김영환이죠. 김영환 후보. 네. 그리고 이거를 여과 없이 왜곡해서 문제 삼은 일부 보도한 측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김부선 씨한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수 진영의 지방선거 패배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진행자 최강욱 변호사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 중에 결국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으니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언급을 하고 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포함하셔서 주셨는데요. 근데 그렇다 해도 결론적으로 그게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개 지금 이제 주먹국으로 보수를 나누는 게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30으로 봐도 그 중에서 이제 극우는 또 30이 채 안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소수일망정 그 세력이라도 탄탄하게 세력의 기반을 삼겠다는 전략이 아니고서야 달리는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하시는 시각 또 전문가적인 식견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보수 정당의 괴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현재 판세를 봐서는 이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많던데요. 지금 선거 판세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광역단체장 6석은 무조건 지킬 것이고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속으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와서 폐색의 짙은 모습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허장성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선거에서 지금식으로 나가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셈인데 이게 선거 이후에 그러면 정계 개편의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야권이 그야말로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총선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총선거에 나갈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볼 때 야권이 분열해서 선거 결과가 나쁘다고 판단한다면 네. 총선에 그런 상태로 그냥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다 자연 발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정계 개편의 어떤 네. 추동력이 생기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또 당 지도부의 구성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네. 홍준표 대표의 임기도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의 어찌 보면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향후에 또 대표 선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당 대표. 글쎄요. 저는 뭐 그건 제 관심사가 평소 전혀 아니었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차기 당권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뭐 몇 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걸 봤는데요. 제가 봐도 그럴싸한데 그런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분들 중에 누가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겠느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혁명적인 변화를 겪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계멸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꼭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 게 그런 지경까지 가야 보수 세력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한편으로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원은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가 적법했다.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이 협력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은 분노가 치밀었다. 우리의 재판이 살인 재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정욱 사무국장 그리고 진행자 이범 교육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만약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만약 대법원에서 해고 무용 소송에서 이겼더라면 모든 분들이 복직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뭐 당연히 그랬죠. 예. 그런데 만약이라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일 수 있고 이게 그동안에 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고문이거든요. 어쨌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만큼 정말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희망 고문입니다. 당시 소송 얘기를 좀 해보면 회사가 이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는데 노동자들은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에서는 회사가 이겼고 2심에서 이제 노동자 측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복직이 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9개월 뒤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대법원이 이 2심을 뒤집고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그 당시에 어쨌든 저희들이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곳에 들어갔었거든요. 정말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되게 저희들도 너무 좀 기뻤습니다. 실제 당시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쌍용차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제로다. 그 대법원 판결 전에 이런 인터뷰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은 그랬었죠.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대법원에 들어가서 저희 이제 선고를 지켜봤는데 모든 게 어쨌든 그 속에서는 뭐 이제 표현하자면은 파기환송이 아닌 거의 기각 형태로 모든 게 결과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정말 저희들도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하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 당시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요. 어쨌든 모든 판결들이나
어떤 그 정부의 정책들의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어쨌든 판결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어쨌든 회사가 어려워지는 문제들, 이것들을 어쨌든 미래에 어려워지는 문제들까지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어쨌든 판결이 나왔던 거죠. 대법원에서.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실은 수용하기 어렵고 어떻게 경영의 실패가 노동자들에게 어쨌든 책임 전가 되는가 이것들에 상당히 좀 분노스럽고요. 또 한편으로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의 가장 큰 걱정은 또 다른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예. 2심에서 저희가 이기고 올라오면서 많은 흩어져 있었던 상처받았던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 앞으로 모이는 과정이었는데 이 판결 이후에 또 다른 죽음들이 발생하면 어떨까 하는 또 실은 지도부의 고민이 있었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어쨌든 한 달 후에 그 판결을 받고 나서 한 달 후에 복직을 기다리던 노동자가 실은 또 목숨을 잃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 포함해서 4분이 이 세상을 뜨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드러난 법원 행정처의 작성 문서에 대통령과 이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가로 열고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정리해고는 쌍용자동차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쌍용차 사태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이런 문구였는데 네. 이 소식 들으시고 어떤 그 생각이 드셨는지요?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예. 설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어쨌든 점차 어쨌든 밝혀지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었죠. 예. 그동안에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뭐 국정농단을 포함한 사법 농단이 현실이구나. 정말 우리의 재판이 살인 재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수요일 열린 KBS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의 핵심 공방사안은 미세먼지 문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토론회에서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 미세먼지 농도가 오세훈 시장 때 계속 떨어지다가 박원순 시장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의 임기 초인 2007년에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0마이크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임기 종료 때인 2011년 말에는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박원순 후보의 시장 취임 후인 2016년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8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료를 제시하며 공세를 폈는데요. 이에 KBS가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2012년엔 세제곱미터당 41마이크로그램을 시작으로 2016년엔 48마이크로그램, 즉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45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한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확인해보니 박원순 후보의 재임 기간 동안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다만 지난해에는 다소 농도가 줄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박원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2006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시보다 훨씬 높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KBS가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서 미세먼지 농도 장기 변화 추이를 확인해 봤는데요.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경기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6에서 6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서 같은 기간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1에서 60마이크로그램으로 경기도보다 낮게 나왔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람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실손보험 40대 남성은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입니다. 이런 보험 보셨습니까?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2만 원 치아보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용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유사시 가입 안 한 분들 땅을 칩니다.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849-9730 밤 9시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부터 6.13 지방선거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선거하고 정치 지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정치 구조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자치와 분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그런 사람입니다. 예.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집권 통제 정부가 아니고 수만 개로 촘촘하게 나눠진 자치, 이것이 시장의 횡포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 머릿속에 그려진 바람직한 미래의 대안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선거, 불뿌리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어요. 좋은 지방정부, 좋은 지방의회, 좋은 자치의 기반을 갖는 건 미래 사회를 위한 진짜 중요한 초석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경제학적 개념으로도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자본이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가 분명하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본을 미천이라고 해석하면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들어가는 미천, 이걸 자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미천에서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돈이나 땅 이런 거죠. 요걸 물질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초기 자본주의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물질적 자본이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물질적인 미천 이외에 인적 자본, 인간이라는 미천의 중요성이 대두가 돼요. 예. 그래서
인적 자본이 또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도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 인적 자원부가 그런 거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경제학에서 새롭게 대두된 미천 개념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회에 아주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신뢰, 협동, 정의감, 규범, 제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열나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회면 요건 별로 사회적 자본이 없는 사회인 거죠. 반면에 어떤 사회가 기본적으로 남을 돕고 신뢰하고 이런 사회면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쪽에서 미천이 되냐면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계약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충 두 사람 만나서 두세 가지 확인하고 볼펜으로 찍찍 사인하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계약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계약 하나 하는데 뭐 담보 보고 보증인 세우고 이것도 못 믿어서 인감 도장 갖고 와서 찍고 인감이 또 동사무소에 등록된 거냐 아니냐 확인하고 뭐 계약 하나 하는데 서류를 몇 장 떼가야 됩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정경련이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규제를 철폐하라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철폐를 하면 재벌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칠 거라는 의심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신뢰가 없어요, 재벌들에 대해서. 규제 철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규제를 철폐해도요, 기업이 당연히 도를 넘지 않고 최소한의 사람들의 안전이나 행복, 이 전제로 움직일 거라는 사회적인 신뢰가 있는 나라하고 뭔 기업이 몸만 움직이면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하고 이 사회적 자본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지방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제가 없어도 그 지역에 재벌들이 들어와서 협동조합 막 깨부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안 하면 재벌들이 김치하고 떡볶이까지 만들어가지고 골목 상권을 박살내잖아요. 순대는 왜 빼십니까? 그러네, 순대도 있고요. 순대 빼면 안 되죠. 순대 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자본이 미비한 나라에서는 규제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한 발표를 보면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0.8%나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GDP가 0.8% 오르는 건 진짜 어마무시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경제학의 영역인 사회적 자본이 전형적인 정치학 영역인 투표, 선거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저널이라는 곳에 실린 연구 논문이고요. 제목이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책임인데 토마소 나니치니라는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연구입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국가, 그렇지 못한 곳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너무 사회적 자본이 광범위한 개념이니까 사회적 자본 개념을 어떻게 단순화하냐면 헌혈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헌혈이 적은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헌혈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협동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요 전제로 보면 헌혈이 많은 지역에서 당선된 정치인은 헌혈을 덜 한 지역에서 당선된 정치인보다 훨씬 더 깨끗한 통계적 수치가 나옵니다. 부정부패에 휘말리는 횟수도 적고요. 기소되는 횟수도 훨씬 적어요. 또 거꾸로 따져보면 부정부패에 휘말렸던 정치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당선되나 이걸 살펴보면 헌혈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거의 당선이 안 됩니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지역일수록 엉터리 정치인을 잘 식별을 해내요. 한 가지 더요. 헌혈이 많이 되는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출신들의 입법이 훨씬 공익적입니다. 반면에 헌혈이 적게 되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사람들의 입법을 보면 우리말로는 속칭 지역 예산 땡기기 이런 활동에 훨씬 더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투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협동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협동과 신뢰에 익숙한 이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철학에 맞는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엉망진창 정치인들이 많이 뽑히는 나라를 보면 거꾸로 백발백중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고 사회 저변에 이기심, 속임수 이런 게 난무하는 나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예. 자, 요 이야기를 요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투표에 관한 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중간 투표자 이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린 기억이 얼핏 있는데요. 이 이론의 요지는 후보자는 무조건 중도를 추구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런 것보다 우리는 중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하고 제일 애매한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겁니다. 모델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유권자가 딱 11명이 있는데 이 11명의 유권자를 이념별로 번호를 매겨서 쭉 한 줄로 세웁니다. 제일 극좌파는 0번, 제일 극우파는 10번에 놓는 거죠. 이러면 정확하게 5번이 정가운데 중도층이 됩니다. 아이고, 블랙리스트 만들기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0번부터 4번까지 블랙리스트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이때 후보에 출마하는 사람이 2명인데 이제 보통 양당제를 가정하니까요. 진보 후보가 자기 성향을 쭉 분석해 보니까 2번쯤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왼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솔직하게 나는 2번 여기 있는 후보야 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파 후보가 나는 중도를 표방할게요. 나는 5번 정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번에 위치한 진보 후보가 확실히 얻을 수 있는 표는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0번, 1번, 그리고 자기하고 성향이 같은 2번, 요까지는 확실히 표를 얻어요. 왜냐하면 0번이나 1번 유권자가 5번을 찍을 순 없잖아요. 그나마 자기랑 가까운 2번을 찍는 거죠. 3번에 있는 유권자도 2번을 찍을 겁니다. 왜냐? 2번 후보가 나보다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5번에 있는 후보보다는 나한테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4번쯤 있는 사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온건한 진보인데 고민을 해야 돼요. 진보를 표방하고 나온 2번을 찍어야 되나? 그런데 바로 내 옆에 5번 중도라고 주장하는 후보가 있는데 이런 혼란이 듭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논리적으로 선택을 하면 5번을 찍게 됩니다. 2번보다는 5번이 4번에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르르 5번을 찍는 겁니다. 다 우파들인데 극좌파에 속하는 2번을 찍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보면 2번 후보는 4대 7로 져요. 그래서 이제 2번 후보가 각성을 합니다. 이 표를 얻으려면 오른쪽으로 좀 옮겨야겠구나 해서 자기는 2번 성향이지만 조금 중도화해서 3번으로 옮겨서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래도 5번한테는 져요. 3번쯤에 있으면 0, 1, 2, 3, 요 4명은 무조건 우리 편이죠. 4번은 반반이에요. 4번 유권자는 3번을 찍을 수도 있고 5번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3번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4.5표가 나와요. 반면에 5번에 있는 후보는 5부터 10까지 다 먹는 거고요. 6명 다 먹죠. 4번 유권자에는 절반의 확률이 있습니다. 0.5가 추가돼서 6.5표가 됩니다. 4.5 대 6.5로 역시 중도를 표방한 후보가 이겨요. 이게 승부가 되려면 2번에 있는 진보적인 성향인 후보도 선거에서는 5번인 척을 해야 제일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권자 11명의 성향을 0부터 10까지 한 줄로 쭉 세워서 그렇죠. 현실로 들어오면 이런 경향이 훨씬 세집니다. 왜냐하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요. 통계학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분포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으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칠판에 있으면 그림 보면 제일 쉬운데 정규 분포라는 게 모양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위로 솟아있는 산봉우리 모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가운데 평균이라는 숫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5번에 제일 많은 유권자가 몰려 있고 거기가 평균이라면요. 4번과 6번에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유권자가 있고 3과 7에는 그보다 적어지고 2나 8은 더 적고 1과 9는 진짜 몇 명 안 되고 0과 10은 거의 없는 요게 자연적인 정규 분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정규 분포 상황에서는 5번을 주장해야 돼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평균 숫자가 몰려 있으니까요. 선거를 해보면 과거 선거에서도 보수나 진보나 공약이 비슷비슷해졌던 게 이런 겁니다. 박근혜도 대통령 선거 때 복지하겠다고 얼마나 지랄을 했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경제학 이론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중간 투표자 이론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화 경향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이론을 단순하게 잘못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무조건 중앙에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멍청한 착각을 유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멍청한 착각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안철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있으면 딱 그 중간 5에 있을래. 이게 경제학에서 제일 유리하대. 이제 경제학 어설프게 배운 누가 멍청한 조언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극중주의 이런 아둔한 전략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0부터 10까지 유권자가 골고루 분포돼 있지 않고요. 중앙에 제일 많은 유권자가 놓여있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규 분포의 개념은 평균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회라면 5번이 평균인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실제로 사회를 분석해 보면요. 제일 볼록한 부분, 유권자가 제일 많이 몰린 그 평균이 5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평균이 4로 옮겨진 경우가 있다고요. 이러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진보적이 된 거죠. 근데 이때 5에 있으면 멍청한 겁니다. 제일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4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유권자가 제일 몰린 평균이 5가 아니라 6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보수화가 된 거죠. 이때도 5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정규분포상 제일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는 6으로 옮겨와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의 성향, 평균, 정규분포에서 제일 볼록한 부분은 0 더하기 10을 2로 나눈 5 이렇게 산수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규분포를 그려보고 그 정규분포의 중앙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2007년 대선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때 뭐 중도화 전략 이런 거 거의 보이지도 않았죠. 이명박 확실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공약으로 엄청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는 2007년 한국 유권자의 평균이 가장 볼록한 부분이 5가 아니라 이미 6 또는 7쯤으로 많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화됐었던 거죠. 예. 이걸 앞에서 얘기를 했던 나니티치식으로 해석을 하면 2007년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박살이 나 있었던 겁니다. 협동, 신뢰, 이런 건 개나 주라고. 나는 세금 내기 싫다고. 내 집값 올랐으면 좋겠다고. 이명박이 나 잘 살게 해줄 것 같다고.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가장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쭉 가 있었던 겁니다. 2012년 대선은 이제 이명박한테 너무 대여서 그런지 사회적인 협동과 신뢰 이런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저는 2012년 대선이 딱 5쯤에서 평균이 형성이 됐었던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도 중도 쪽으로 확 당겨오는 겁니다. 복지 이야기하고요. 김종인 영입하고요. 막 이랬던 거죠. 예. 이때야말로 진짜 정말 보수와 진보가 중도층을 놓고 중앙에서 풀로 화력을 땡겨서 격돌을 했었던 때로 저는 기억이 돼요. 선거 결과도 정말 아슬아슬했잖아요. 네. 이때가 아마 5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대선은 2007년과 버금갈 정도로 중도가 5가 아니라 왼쪽으로 많이 당겨져 온 선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4, 더 보면은 3.5, 3.2까지 이쯤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평균을 형성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린 겁니다. 이게 커지면은 사회가 훨씬 더 공공적이 되거든요. 이 세계사의 길이 남을 혁명을 해본 시민들이 연대, 협동, 서로에 대한 믿음, 이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를 하기 시작했고요. 집회를 나가보면 방석을 나누잖아요. 촛불을 나누고 공공질서를 지키고 이 수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나니티치의 연구를 보면 헌혈을 많이 하는 곳에서 정치적인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촛불혁명은 헌혈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자본을 100배 이상 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회의 평균적인 유권자의 성향이 훨씬 더 공공적인 영역으로 4나 3.5나 3 근처까지 옮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5가 중도야라고 외치면 진짜 멍청한 겁니다. 경제학 공부를 어설프게 한 겁니다. 그 유승민 씨가 자주 이런 이야기 하던데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런 거예요. 헛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둘을 섞어서 평균 섞으면 자기가 5쯤 될 것 같고 유리할 것 같죠. 천만에요.
이미 유권자는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서 4나 3쯤으로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5 뒤에 서 있는 게 되게 멍청한 겁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수록 더 좋은 정치인, 더 공익적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이걸 운동의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운동의 영역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리인을 뽑는 투표와 현실의 삶에 뛰어들어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운동, 이 두 가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투표가 훨씬 더 올바로 바뀌고 진보적으로 변하게 되죠. 예.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와 사회적 변화 모두 다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선거에 관한 여러 경제학적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하여간 참 이 안철수 씨를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일이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새 정치를 표방했는데 정치공학에 쩔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굽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연설 실력만 보완하면은 토론 실력도 보완해야죠. 토론 실력.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다음에 토론 실력만 보완하면 그렇죠. 대통령 네. 될 것이다. 연설 실력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학습 능력은 탁월하더군요. 하여간. 토론 실력 아무리 보완을 해도 세상이 이미 바뀌었다는 걸 인지 못하면 제일 구태 정치 같은 느낌이 들던데 거기서 못 벗어날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 의식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의 소리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의 소리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의 소리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 광고 문의 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문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해 재정의 역할과 준비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색깔 공부에 열중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내온 편지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면 제일 좋아할 게 첫째가 조선이고 둘째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난 1년을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참여연대와 주사파를 보살피고 그 다음엔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년 전부터 가슴 아픈 경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소득 격차가 벌어진 걸 가슴 아프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 홍 대표님이 BBK를 막아서 대통령 만들어준 그분 716번이 경제를 말아드셨잖아요.
자유한국당은 경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오해가 있으신데요.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면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도 대다수가 좋아할 겁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패거리 50에서 70%만 응답하고 있다고요?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고요? 하하하, 그게 아니고요.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아직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나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자기 편들만의 소통 창구인 청와대 정원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고요? 홍준표 대표님이 직접 청원글을 올리셨다고요? 아이고,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없애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죽하면 홍준표의 아가리부터 폐쇄해주세요. 이런 청원이 올라와서요. 아무리 자유한국당에 들깨들이 많다고 해도 말씀은 점잖게 하셔야지요. 색깔 공부는 유치원에 가서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영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8도, 대전, 광주 16도, 대구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1도, 전주 30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아침에 중부지방은 한때 나쁨, 남부지방은 보통, 낮에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5월이 가는 길목, 6월이 오는 시점인데 예. 잔잔한 시를 읽어주고 싶은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두진 선생께서 4.19
직후에 쓴 시 중에 3편 골랐습니다. 아, 박두진. 박두진 하니까 또 청록파 생각이 나고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말고는 그렇게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예, 박두진. 그렇습니다. 서울대 교수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었군요. 박목월 선생 아드님이 서울대에서 가르치셨죠? 그렇죠. 아이고. 네. 박동규 교수님이시죠? 네. 예. 혹시 교수님의 은사님 되시나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박목월, 박두진이 솔직히 좀 헷갈려요. 가끔씩. 네. 박두진 하면은 딱 바로 자동적으로 박목월, 조지훈이 딱 떠오르죠? 예. 이른바 청록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태준의 추천으로 문장이라는 잡지에 데뷔했는데요. 예. 이 세 사람이 함께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간행하면서 청록파로 불렸다고 하네요. 예. 근데 세 사람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예. 특히 박두진 선생은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에서 보자면은 박목월 선생이나 조지훈 선생과 다르게 현실의 목소리에 깊이 개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읽어드릴 시를 들어보시면은 잘 아실 줄 압니다만은 4.19 이후에 아주 강렬한 언어로 이런 민주주의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절규를 토합니다. 예. 먼저 젊은 죽음들에게 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어떤 상황인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9 혁명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쓴 시로 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누가 알리 선혈로 강을 이루어 한 바퀴 친친이 지구를 띠두른 그 넋들 서로 안고 오늘을 울어 예물. 별빛 그 눈동자들 지금은 하늘에 할까? 낭낭한 그 목소리들 지금은 공중에 할까? 푸른 그 애띤 넋들 지금은 햇살 속일까? 바람 속일까? 떨리는 풀잎 꽃이 지는 나부김 속일까? 그 착한 얼굴 모습들 지금은 강물 속일까? 거울로 어리우는 바위 속일까? 나무 그늘일까? 잔잔한 호수 속일까? 그 물속 거꾸로인 하늘 그림자일까? 알아서는 무엇하리 너희들 뜨거운 피와 찢긴 살은 흙걸음 걸음 위에 뿌리한 나무와 풀잎들과 꽃망울과 꽃 죽음들이 잠들은 죽음 위에 서서 피와 살로 기름진 흙을 밟고 서서 우리들 여전히 희희대며 사는 것을 짐승들도 인간들도 어금니를 갈아 피 흘리며 죽여가며 흥성흥성 사는 것을 그러리 무엇인가 그러나 너희들은 살았으리 너희들 뿌려 흘린 그 뜨거운 붉은 피가 유유한 강이 되고 그래서 푸르르고 그 빛나는 눈동자들 찬란한 별이 되고 그래서 총총하고 그 찢기운 붉은 살들 툭툭한 흙이 되고 그래서 기름지고 희디 하얀 백골 뼈가 녹아 샘이 되어 그래서 샘말 같고 너희들의 숫된 맘은 푸른 바람결 이름 석잔 바람결 홀령들은 햇살이 되어 오늘 저 볕살 속에 살아있으리 우리들 스스로도 알아지지 못하는 풀포기 물굽이 바람결과 가지 끝에 꽃 이팔 모래톱 양지와 그늘 속에 홀용 속 마음속에 피 흐름에 있으리 사름 속에 영원히 잔잔하게 있으리. 네, 꽤 긴 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 세 편이 모두 호흡이 아주 깁니다. 짤막한 서사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죽음들에게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4.19에 죽어간 젊은 넋들을 위로하면서 넋들의 그림자가 하늘에 공중에 햇살에 풀잎에 강물에 그리고 호수에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을 읽어내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19의 그런 정경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름 석자는 바람결, 홀령들은 햇살이 되어 오늘 저 볕살 속에 살아있으리 이렇게 읊고 있는데요. 예. 4.19의 넋들이 민주주의를 향해 외쳤던 그 목소리들이 그 깊은 울림들이 아직 우리 가슴 속에서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피운 꽃잎파리 속에도 이런 그
민주주의를 외친 그리고 완전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꿈꾼 정신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교수님, 이 박두진 선생이 이 시를 4.19 이후에 쓰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19 당시는 어떠셨습니까? 네, 이런 4.19의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정신으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올곧게. 물론 박두진 선생의 시에는 수석에 관한 그 시리즈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쓴 해와 같은 명편들도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고른 건 민주주의와 정말 참다운 공화국의 길을 노래한 그런 시편들입니다. 박두진의 시세계가 상당히 넓은데요. 그중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을 읽는 책, 특히 시가 있는 금요일에서는 교과서나 이런 데 많이 소개되지 않은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편들을 고르려고 애쓰는데요. 이 박두진의 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어드릴 이 봄의 격이라는 작품은 상당히 깁니다. 앞에 시보다 더 긴데 제목을 보면은 봄의 격이란 봄에 붙이는 경문 이 정도로 읽을 것 같습니다. 경문. 예전에 토황소 경문이라고 해서 네, 그 격자입니다. 예, 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이 참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평생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봄을 향해 보내는 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상당히 힘찬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반민주 세력들, 부패 타락 세력들과 끝까지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읽어도 그 울림들이 정말 쿵쾅거리면서 와 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어나라, 나무여, 잠자는 산이여, 돌이여, 풀이여, 땅벌어지여, 물이여, 웅덩이여, 시내여, 바다여, 죽음이여, 넋이여, 어리여, 영이여. 이러한 것들끼리의 사무침, 이러한 것들끼리의 눈물이여, 한숨이여, 피보레여, 반항이여, 불덩어리여. 일어나라, 산에서는 오래 두고 산 아래서는 사는 것. 입이 붉은 너희 칡범이여, 개호주여, 살가지여, 곰이여, 여우여, 승냥이여, 오소리여, 멧돼지여, 바보 같은 사슴이여, 노루여, 너구리여, 토끼여, 방정맞은 다람쥐여. 너희들은 또 너희들끼리의 눈물이여, 피 흘림이여, 잡아먹음 잡아먹힘이여, 쫓겨감이여, 달아남이여, 한숨이여, 불덩이여. 그 중에서도 친친한 어둠 속에 들엎드린 능구렁이여, 까치독사여, 독이빨이여. 계속 나가다가는 씨발놈 나오겠는데요. 네.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예. 네. 계속 보죠. 예. 일어나라. 이제야 너희들은 너희들끼리의 오래고 억울한 사무침을 위하여, 혓바닥을 위하여, 어금니를 위하여, 발톱들을 위하여, 핏대들을 위하여, 약탈을, 살육을, 겁탈과 결투, 승리를, 둔주를, 패배들을 위하여, 정복을, 추격을, 피 흘림을 위하여. 일어나라. 숲에서는 오래오래 숲일에서 사는 것. 날개 쭉질 가진 맷새여, 할미새여, 무당새여, 꾀꼬리여, 비둘기여, 산제비여, 칼새여, 지미새여, 쟁기여, 까투리여, 부엉이여, 올빼미여, 독수리여, 매여. 너희들의 입뿌리, 너희들의 발톱, 너희들의 기쭉지에, 너희들은 또 너희들끼리의 사랑이며, 노래며, 보금자리며, 속삭임이며, 따스함이며, 보드라움이며, 싸움이며, 할킴이며, 피 흘림이며, 죽임이며, 쫓김이며, 눈물이며, 안도며, 승리며, 또 평화들을 위하여. 일어나라. 물에서는 또 물일에서 오래 사는 그 중에서도 못생긴 미꾸라지여, 구구락지여, 짜가살이여, 개멱자구여, 실뱀장어여, 모래무지, 진검새우, 물무당이여, 똥방개여, 참방개여, 송사리떼여. 너희들의 집단, 너희들의 보람, 너희들의 투쟁, 너희들의 사상, 너희들의 유전, 너희들의 발광, 너희들의 죽음을 위하여,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피, 너희들의 분노와 반항들을 위하여. 일어나라. 땅벌어지여, 흙 속에서 흙낼 맑고 사는 지지리도 못생긴, 그 중에서도 개밥두기여, 오줌새기여, 소금쟁이여, 군벙이, 지렁이, 쇠똥벌레여, 딱정벌레, 집게벌레, 방구벌레여, 노린챙이, 투구벌레, 지네새끼여. 이제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보람, 너희들의 쾌적,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투지, 너희들의 혁명, 너희들의 승리를 위하여 일어나라. 그리하여 산에서는 산이 것, 물에서는 물이 것, 바다에서는 바다의 것, 흙에서는 흙의 것이 이제야 일제이들 휘날리며 깃발들을 들라. 뿔들을 뻗치라.
이빨을 발톱을 부리들을 갈라 목청들을 돋우라 비약하라 선전하라 행진하라 돌격하라 합창하라 노호 절규 승리하라 정복하라 개선하라 환호하라 패배하라 둔주하라 진실로 독에는 독 칼에는 칼 피에는 피로 눈물에는 눈물 사랑에는 사랑 포옹에는 포옹으로 그 중에서도 불이 붙는 사랑에는 불이 붙은 사랑으로 잊고 나고 죽고 사랑하기 위하여 있는 것 일체의 생명이란 생명의 산이며 숲 물이며 바다 하늘이며 흙 속의 바람결 속의 정이며 넉 어리며 영들까지 일체의 있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를 위하여 이때야 진실로 일어나라. 네, 여기 일어나라로 시작해서 숲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산에 있는 모든 것들 잘생겼든 못생겼든 너희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예. 길지만 전체적인 호흡도 그렇고요. 반복을 통한 격정성의 그 고조도 그렇고요. 참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예. 지금 6월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한 번 제2의 촛불 혁명을 맞이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예, 김 PD가 만류하셔도 저는 별 말씀. 갈 길 갈 겁니다. 예. 우리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입니다. 이 역시 박두진 선생이 자19 이후에 쓴 시입니다. 자19 이후 박정희의 군합발에 독재자들 군합발에 혁명의 정신이 짓밟히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시편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김수영의 시나 신동엽 시만 많이 기억하는데 박두진 선생의 이 시도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입니다. 힘차게 읽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예. 함께 우리 김 PD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 붉은 선열로 나부끼는 우리들의 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절규를 멈춘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 피불로 외쳐 뿜는 우리들의 피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불길이여 우리들의 대열이여 그 피에 젖은 주검을 밟고 넘은 불의 노도, 불의 태풍, 혁명의 전진이여 우리들 아직도 스스로를 못 막는 우리들의 피 대열을 흩을 수가 없다. 혁명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다. 민족, 내가 사는 조국이여 우리들의 젊음들, 불이여 피여 그 오래 우리에게 썩어내린 악으로 불순으로 죄악으로 숨어내린 그 면면한 우리들의 핏줄 속에 썩은 것들을 씻어내는 그 면면한 우리들의 핏줄 속에 맑은 것을 솟쳐내는 피를 피로 씻고 불을 불로 사러 젊음이여 정한 피여 새 세대여 너희들 이미 일어선 게 아니냐 분노한 게 아니냐 내달린 게 아니냐 절규한 게 아니냐 피 흘린 게 아니냐 죽어간 게 아니냐 그 뿌리어진 임리한 붉은 피는 곱디 고운 핏꽃잎 핏꽃은 강을 이루어 강물이 가라앉으면 하늘 푸르름 홀령들은 강산 위에 햇볕살로 따스워 아름다운 강산의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의 아름다운 결례를 아름다운 결례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들이 이루려는 민주공화국 절대공화국 철저한 민주정책 철저한 사상의 자유 철저한 경제 균등 철저한 인권 평등의 우리들의 목표는 조국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지상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정의, 인도, 자유, 평등, 인간의 승리인 인민들의 승리인 우리들의 혁명을 전취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들의 피 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 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 불길, 우리들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다. 혁명이요. 우리 촛불혁명에 헌사하는 시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예. 네, 우리가 박두진 하면은 청록파 하면서 잔잔하고 고운 시들을 떠올리기가 십상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암울했던 시기에 이런 서정적인 시만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 잘 모르면서 무식한 그런 단순한 판단을 했는데 이 시대와 치열하게 어울렸던 그런 시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선비 정신이죠. 올곧은 선비 정신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좋은 시들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제가 이 청록파 시인 박도진의 작품을 골랐다고 했을 때 예. 저희들은 이 6월을 맞이하는데 우리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또 이상한 아름다운 신화 읽고 자빠졌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반전이었습니다. 예.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예. 철저한 민주정책, 철저한 사상의 자유, 철저한 경제 균등, 철저한 인권 평등의 우리들의 목표는 조국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지상의 승리, 우리들의 목표는 정의, 인도, 자유, 평등, 인간의 승리인, 인민들의 승리인 우리들의 혁명을 전취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우리들의 피깃발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외침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들의 피불길, 우리들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다. 혁명이요. 네, 이 울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측이 허리를 다치고 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밝히며 유세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어제 권영진 후보는 출정식을 갔던 가운데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충돌을 빚었는데요. 이때 한 장애인단체 회원이 권영진 후보를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영진 후보 측은 명백한 테러라며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민들은 권영진 후보 측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1611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6% 거의 모든 시민들은 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폭행이 맞다는 의견은 4%에 그쳤네요. 트위터를 통해 여러 고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닥속 칡뿌리님 영상을 봤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자빠졌다고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미칼리님 그런 체력을 가지고 어찌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지고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방탄소년단의 해외 활동명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BTS입니다. 정답자 경건주의자님, 최근 대구 경북이 뒤집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일자회와 쿠테타님,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턱주가리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세요. 별을 따다 군가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미 협상 최대의 걸림돌은 역시 ICBM 제거와 안전보장 이행을 누가 먼저 얼마나 신속히 하느냐 이거였는데,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양보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평소 신중한 김홍걸 위원장이 이렇게 단언할 정도면 무언가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김구, 문익환, 김대중 등 선각자들의 얼굴이 아른거리네요. 6월의 첫날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